여기서 안 될 지역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위험 부담이 크고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니까. 재작년쯤에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라는 정치인이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30년 이내에 일본은 대도시만 생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좀 일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2019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30년 뒤인 2050년에는 대한민국은 90세 인구가 30세 인구보다 많아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90세 인구가 30세 인구보다 많아지는 사회는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이 좀 훼손될 그렇죠. 지역 간 편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를 최근에 냈습니다. 보면은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에 소멸 위험 지역이 2013년 75개, 2017년 85개, 2019년 97개, 2020년 105개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서 지방 소멸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은 결국은 이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의료 인프라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제 주변에 뭐 예를 들면 의사분들도 지금 서울에서 받는 연봉이 많이 낙후된 지역에 가면 2배 이상 줄게 해도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의료 인프라가 이미 붕괴가 시작된 지역이 있고 이게 사실은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부동산 측면에서도 갈수록 핵심지로 서울 또는 광역시나 이런 대도시 쪽으로 움직이는 접근을 시도하는 게 이제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30대에 아니면 40대에 이제 지방을 가기도 하는데 애들 학교가 없어요.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교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불편하니까. 학생 수가 별로 없으니까. 네네네. 왜냐면 거기도 이제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나 가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복귀를 생각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구가 줄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의료 인프라고 그 다음에 학교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도시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여 오시더라도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본인만 그렇죠. 본인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이번 신간에 보면은 포스트 서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말씀 뜻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부동산이 2023, 4년경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점 안 찍으면 어떡하나 그때쯤 다시 팟캐스트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되지만 그렇다면 그때 정점을 찍는다는 건 그때 매도를 하라는 뜻인데 매도하면 그거 그죠. 그 남은 돈은 그걸 또 적금에 넣지 않잖아요. 예금에 넣지 않잖아요. 한번 이렇게 부동산에 넣으셨던 분들은 은행에 넣어놓기 너무 주식은 또 잘 모를 수도 주식도 있고. 뭐 사실 잘 모르겠고 맞아요. 이 돈은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다른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포스트 서울을 찾아야 된다는 취지였고 광역시 시세 추이와 서울의 시세 추이를 장기간 이제 그려보면 서울과 광역시가 좀 따로 걸어온 길이 좀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세의 흐름이 수도권하고 지방광역시하고 좀 다르게 가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86년부터 2002년까지는 서울이랑 광역시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비슷하게 오르고 비슷하게 떨어지고 그런데 2002년이 지나자 서울이 이제 2009년까지는 굉장히 거침없이 폭등을 한 반면에 광역시는 좀 주춤했죠. 그러다가 서울이 2019년 정점으로 2013년까지 좀 내려올 때 지방 광역시들은 급등을 하면서 키 맞추기를 했죠. 결국은 이 두 존재가 다른 흐름을 보여왔다. 다른 파도를 타고 있다는 데 기회가 있다고 봤고요. 이제 서울을 만약 23, 4년에 팔았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한데 이제 그랬을 때는 이제 광역시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왕이면 중소도시보다는 그래도 수요가 훨씬 많은 광역시를 봐야 되니까. 인구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접근을 중장기적으로 하는 게 맞지. 좀 더 작은 도시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리스크가 크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수도권 시장이랑 지방 시장의 사이클을 보면 디커플이었잖아요. 서로 다르게 움직였잖아요. 최근 한 1년 정도는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수도권도 최근 1년 동안 중저가 위주로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갔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안 좋았던 지역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한 1년 정도는. 근데 이게 앞으로도 그런 과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최근 수개월 동안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서울과의 갭 메우기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2017년부터 시작된 서울과 지방의 디커플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부세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이 되는데 좀 민감한 발언이지만 최근에 보여준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에서 보면 이제 1주택으로 다주택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분들의 취한 태도를 보면
네. 서울을 지키고 심지어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를 그렇죠. 처분하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약간은 방향성이나 정답을 좀 찾아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종부세가 급하게 오르니까 똘똘한 한 채는 최대한 지키고 네. 나머지 아파트들을 처분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좀 디커플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취득세,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를 굉장히 인상시켰지 않습니까? 네. 2주택자는 이제 8%, 네, 3주택 그렇죠. 이상은 12%를 내야 12%.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울 아파트는 2018년부터는 다주택자들이 보합이거나 줄어들기 시작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주택 소유 통계를 냈거든요. 2018년, 19년에 보니까 다주택자가 3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이 줄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서울은 1주택자가 견인하는 시장이었던 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서울에 덜 들어와 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을 했다는 것은 투자 수요를 이제 억제하겠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서울은 이미 실수요장이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지방 아파트의 매수 여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부세와 취득세 인상이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괴리를 디커플링을 아직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포스트 서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디 포스트 서울 대체할 만한 지역이 어디인가요? 우스갯소리지만 이 부분의 답변할지 말지를 섭외해 주셨던 분이랑 약간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책 내용을 다 까발리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들으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거의 다 말했는데 뭐 이런 아니에요. 식으로. 다 아니잖아요. 네. 더 중요한 건 책에 그래도 많이 더 있잖아요. 우스갯소리. 디테일하게 있겠죠. 네. 엄청 훨씬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네. 제가 광역시, 봤는데 훨씬 디테일합니다. 6대 광역시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네. 있어서 하지만 직원분들도 진짜 꼭 읽으셔야 네. 되는 책입니다. 네. 강수님 첫 번째 책이 있는데 그때 책에서 막 다 이렇게 몇 개 해주셨잖아요. 추천을. 그거 샀으면 진짜 대박 지금 났죠. 엄청나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제가 주로 그리고- 듣는 얘기가 전망은 잘하고 너는 실천을 안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괜찮아. 네. 내가 실천하면 되지 뭐. 아니 뭐 아니 근데 어디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말씀은 좀 우스갯소리였지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월부와의 그 인연을 생각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재는 건 정말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본 적이 없었죠, 한 번도. 저 예전 방송도 오면 화끈하게 진짜. 네, 눈빛이 지금 엄청 반짝거리셨어요. 지금. 우리가 엄청 환호하고 반갑다 했는데 네. 재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진짜. 저도 얘기 안 하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공개 팟캐스트처럼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재지 말고 말씀해 주시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부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에서 언급한 분석 도구가 4가지였습니다. 일단 단기 구간의 물량 부담을 보기 위해서 착공 물량을 받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구간의 물량 부담을 보기 위해서 인허가 물량을 받고 또 현재의 집값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받고 마지막으로 매매가의 거품 크기를 보기 위해서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의 괴리를 봤는데 이 4가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부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광역시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광역시들과는 좀 차이가 컸습니다. 부산이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여전히 포스트 서울로는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그 KB금융연구소에서 한국 부자 보고서라고 해서 한국의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자들을 현황을 좀 매년 이제 발행하는 게 있는데 그걸 봤더니 2014년부터 19년까지를 비교해 봤더니 전국에서 10억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가 늘어나는 곳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서울과 경기도, 부산, 인천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소를 했어요. 네, 네. 다른 데는. 절대 수는 올라가는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중이 계속 비중이. 내려가고 가령 서울은 45%에서 46%가 됐고요. 경기도도 약 2% 올랐고 광역시 중에는 이제 지방은 다 떨어졌지만 부산이랑 인천만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산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제2의 도시니까 이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했을 때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종부세 나온 것 때문에 네, 화들짝 놀라신 분들이 좀 많죠.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또 이게 문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이제 진짜잖아요. 세율 바뀌는 거 적용된 내년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와 1주택자로 좀 나눠서 본다면 네. 다주택자분들은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는데 문제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내년 내후년에 급감을 하기 때문에 전월세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2022년까지는 다주택자분들이 종부세가 늘어나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1주택자입니다. 특히 고령 은퇴자 맞아요. 이제 월 수입이 없는 고령 은퇴자 1주택자분들은
종부세를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과연 집을 팔 것인가? 지금 집을 팔고 양도세를 물고 다시 다른 데 가서 취득세를 내고 집을 산다면 굉장히 어렵죠. 다운그레이드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따라서 최대한 버티거나 또는 서울 집을 이제 세를 주고 인근으로 내려가는 인근에 세를 살고 서울은 세를 주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양도세를 좀 풀어줘서 출구를 열어주지 않는 한 세금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현상은 적어도 22년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은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적금 든다 얘기도 있고 진짜. 회사 다녀도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간 사원이 예전 기간보다 빨리 돌아오는 경우 왜 돌아왔냐 그러면 세금 내려고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불가피한 근로 의혹이 그런 식으로 샘솟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 의혹이 샘솟아. 제세 때문에 열심히 제세 때문에. 그래서 종부세나 뭐 이런 보유세가 굉장히 지금 2025년까지 가파르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 안 유지될 것인지 첫 번째 관문은 내년 봄에 서울시장 선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권이 패한다. 그러면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11.19 그 규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7개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이제 추가가 됐어요. 지방 포함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김포 같은 경우 이전에 규제 지역에서 김포가 이제 빠지면서 요번에 이제 묶게 됐는데 아마 김포가 좀 되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사실 부동산도 약간 관성이 좀 지배하는 시장이라 한번 불이 붙으면 그 불이 꺼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7개 지역이 사실 부산에 5군데, 그다음에 대구시 수성구, 그다음에 경기도 김포시 이렇게 7군데인데 질문은 김포시를 하셨지만 좀 광역시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6대 광역시 장기간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 추이를 좀 봤거든요. 네,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6대 광역시는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따로 노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6대 광역시는 거의 대부분 전세와 매매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서울은 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투자 수요가 들어왔다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좀 매매와 전세가 좀 따라갈 수 있지만 지방은 서울보다는 6대 광역시는 서울보다는 좀 더 실수요가 지배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전세가 떨어지면 매매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세가 오르면 매매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오히려 좀 예측이 쉬울 수 있는 게 광역시는 입주 물량, 향후 입주 물량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판단해 수도권에 비해서 확실히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가가 떨어지고 그럼 매매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이 가능한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서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서울이 좀 상승장이 아무래도 저는 계속 앞으로 몇 년간 또 좀 더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전세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서울의 전세가, 매매가를 견디지 못하고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 주변은 당분간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어느 정도 강세를 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좀 김포가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뭐 아직 빠져 있는 또 파주로 좀 옮겨가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이제 해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양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동성이 제가 유동성을 주로 보는 지표가 있는데 M1 나누기 M2라고 해서 M1은 이제 현금 예금 같은 바로바로 뽑아 쓸 수 있는 돈이고 M2는 그거 더하기 짧은 기간 만기에 묶여 있는 돈인데 M2 안에서 M1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역대 최고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은행이 예치를 하지 않고 이자 안 받고 그냥 묵혀놓은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돈이 워낙 많으니까 유동성이 워낙 많으니까 전국이 모두 불장이 되고 규제를 피해서 계속 단기 유동성이 계속 이제 피해다 두더지잡기처럼 이제 피해서 비규제 지역으로 흐르는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 저는 결국은 이 추세대로 가면 뭐 2021년 말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묶여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나 이렇게 대구에 이제 수성구 같은 거 이제 묶인 경우 그 외에 또 안 묶인 그런 비규제 지역의 광역시로 또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여력도 또 많이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광역시 내에서도 규제를 받으면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어떻게 보면 전국구 단위 투자 수요가 있긴 있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기민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주 빠릅니다. 네, 엄청나게 빠른 비규제 지역 광역시로 갈 가능성은 되게 높고
결국은 그 모든 광역시가 똑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계속 퍼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거든요. 결국은 좀 전국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그만큼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니까. 중소도시도 그럼 영향을 받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청주도 지금 청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들도 되게 소위 말하는 불장이라고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해부터 내국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거든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2005년부터 주요 도시와 아닌 도시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2005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이 현대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해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인구 감소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데 그럼 2011년부터 도쿄 등 주요 도시와 아닌 도시들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수축의 시대로 접어들면 결국은 주요 도시와 아닌 도시들 간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도 이제 내국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가 경기도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 3기 신도시는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의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서울이 경기 아파트의 천장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서울이 오르면 지금까지는 서울과 경기도가 하락과 상승 정도는 달랐다 할지라도 상승과 하락 방향은 비슷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서울이 오르면 경기도도 따라오르고 서울이 떨어지면 경기도도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포스트 서울을 경기도가 아니라 인접한 경기도가 아니라 부산을 말씀을 하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경기도는 결국은 서울과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경기도를 포스트 서울로 볼 수 없는 거죠. 서울이 이제 경기 아파트의 천장인데 서울과 경기 아파트의 사이에 3기 신도시가 비집고 들어가는 새로운 천장, 단 서울보다 낮은 천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 존재가 경기 아파트의 상승을 좀 제약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3기 신도시 청약 1순위 자격은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시민이 아니라 경기도민이 그 1순위를 얻게 되기 때문에 서울의 주거수요 분산보다는 경기도민의 주거수요 분산이 3기 신도시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은 서울보다는 경기도에 좀 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